네, 부자가 되는 비법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분석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석형 우리은행 WM 상품부 부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부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증시 어제는 코스피가 오락가락하더니 마지막에는 약간 올랐고요. 약간이라고 할 것도 아닌데 이제 1% 정도는 약간으로 보여요. 오늘은 장 초반에 4% 지금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도 다우와 S&P가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미국이 약간 조정기에 들어가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예, 일단 미국 시장이 올해 연초부터 가장 이제 미국 시장에서 화두가 됐던 부분은 AI 투자를 하는 기업들의 정말 막대한 규모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과연 이제 성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냐. 돈은 언제 벌 거냐? 예, 그렇죠. 나중에 이제 투자가 실패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감들이 작동을 했었던 거고요. 그게 상반기 미국 시장 특히 이제 AI 투자를 하는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를 좀 억누르는 요인으로 작동을 했고요. 네. 상반기 때까지는 두 번에 걸친 어닝 시즌을 통해서 이 부분이 해소가 되지 못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요번 실적 발표 때 특히 이제 7월 마지막 주 2주간에 걸쳐서 주요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했고요. 네. 주목이 되는 거는 이 기업들이 실적도 좋았지만 투자를 하고 있는 AI 관련된 사업 부분에서 실적을 가시적으로 내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됐고 네. 이 부분이 그 투자 심리 측면에서는 이렇게 막대한 투자를 통해서 실적을 달성하는구나. 라는 신뢰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미국 시장의 올해 상반기 발목을 잡았던 요인들을 해소시키는 단초로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최근에 어떤 미국 시장의 강세가 뭐 단순한 어떤 반등 차원이 아니라 기존의 상승 추세를 회복해 나가는 시도 라고 봐도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의 어닝 시즌을 거치면서 어떤 불신 같은 게 줄었다는 말씀이신데 맞습니다. 예. 처음에 알파벳이나 테슬라 이번 실적이 나왔을 때 실적 좋아.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이게 좀 불안하네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고요. 그렇죠. 이번에 간밤에 AMD도 그랬는데 이렇게 깜짝 실적이 나오고 나서도 이런 빅테크들의 주가가 약간 조정을 받는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그러면 아직 부식되지는 않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부 기업들의 어떤 실적 결과는 다소 부진한 부분이 연속되고 있는 거는 분명히 좀 있습니다. 대표적인 회사가 메타 플랫폼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메타 플랫폼스는 미국 그 AI 투자를 주도하고 있는 한 4-5개 기업 중에 이제 하나고요. 그렇죠. 예. 하나고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은 다 괜찮았습니다. 괜찮았는데 현금 흐름이 많이 안 좋아졌고요. 뭐 이건 투자를 많이 하니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겠죠. 예.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돈을 많이 쓰고 있을 때 돈을 쓰고 있는 부분에서 실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어떤 신호를 보내줄 수 있을지에 관련된 내용인데 아직 돈은 못 벌어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신호.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메타 플랫폼스는 이번에 그걸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리고 향후 실적에 대한 회사 측 가이던스, 그러니까 회사 측의 예상치죠. 이 부분도 시장 예상보다는 조금 부진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부진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반면에 메타 플랫폼스를 제외한 다른 주요 기업들 그러니까 구글의 모의사인 알파벳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대표적으로 아마존 같은 회사는 실적도 상당히 좋았고요. 네. 그리고 향후 가이던스 역시 시장 예상을 다 상회를 했고 그리고 이 회사들이 모두 투자를 현 계획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는데 예상보다 이 관련된 부분에서의 수익성을 보여주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회사가 이제 한두 회사가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요 4개 회사 중에 3개 회사가 그런 부분을 좀 밝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AMD 같은 경우가 뭐 어제 다소 부진한 향후 계획을 발표했고요. 특히 AMD 같은 경우는 이익률에 대한 어떤 회사 측에 제시했던 수준이 시장 예상보다는 좀 부진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주가 약세를 좀 주도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AMD 같은 경우는 AI 투자를 주도하는 기업은 아닙니다. 아니죠. 인프라죠. 맞습니다. 이게 인프라 확대에 수혜를 받는 기업이기 때문에 AMD 주가의 어떤 부진이나 그리고 실적에 대한 어떤 가이던스에 대한 어떤 그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다른 빅테크 기업이나 아니면 다른 글로벌 시장,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포함이죠. 부정적 영향력이 확산되는 어떤 영향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업별로 상황이 좀 달랐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메타는 뭐가 문제였던 거예요? 왜 얘네만 이렇게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나
또는 알파벳, 그러니까 알파벳이죠. 네. 그 구글의 모회사. 이 회사들은 클라우드 투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장세가 상당히 뚜렷하게 나타났다라고 보여집니다. 높은 성장세는 결국은 이익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증명을 했는데 메타는 이 부분을 증명을 못했습니다. 메타는 특별히 AI 투자를 앞으로도 계속 강화할 거고 메타 같은 경우는 AI 투자의 그 예상 투자의 상한선을 그대로 유지했지만 하한선을 약간 높이면서 투자 자체를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예. 수익성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답변이 상당히 좀 부족했고요. 그리고 흔히 말하는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프리 캐시 플로우라고 영어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자금 흐름에 있어서의 어떤 적자, 전환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소해 나갈 방식에 대해서 시장에 대한 어떤 설명력이 좀 부족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이 주가 흐름에도 좀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하나하나 잘 뜯어봐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AMD 설명해 주시면서 인프라 확대의 수혜 기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프라 확대의 수혜 기업 우리나라에 대형 기업 2개 있잖아요. 맞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런데 최근의 흐름은 여전히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그래도 오늘은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본격적인 반등, 예전에 고점 이상으로 올라가는 그런 반등, 당분간은 기대하기 어려운 겁니까? 당분간은 조금 조정 과정이라는 얘기는 급등이 있었고 네. 급락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응 과정을 좀 거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당장 주가가 직전 고점을 다시 뛰어넘을 정도의 어떤 큰 폭의 강세 이런 흐름을 보이기는 쉽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진동을 좀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요번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서 주목이 될 수 있는 포인트 중에 다른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그 투자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올라갔을 경우에는 투자를 약간씩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AI 투자를 주도하는 기업은 아니지만 애플 같은 회사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비용이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 가격 상승이 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실적에 대한 어떤 부담 요인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미국 정부한테 중국산 메모리 반도체 구입 가능성에 대해서 타진을 하기도 했고요. 네. 이 얘기는 수요가 상당히 좀 강력해서 반도체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긴 하지만 이게 반도체를 사용하고 있는 수요 기업들 비용 부담으로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가격에 대한 어떤 저항 요인이 발생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어떤 가시적인 어떤 해결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게 해결이 안 되고 반도체 가격이 앞으로 떨어질 것이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해결 과정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인 게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모두 주요 반도체 수요처에 대해서 장기 공급 계약 체결을 하고 있거든요. 보통 장기 공급 계약 체결은 기존 현재 가격보다는 약간 낮은 가격으로 장기적으로 이제 계약을 체결을 하는 건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빅테크 그러니까 AI 투자를 주도하면서 반도체를 많이 수요를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비용 부담에 대한 어떤 가시성이 좀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돈이 얼마만큼 더 많이 들어가는 거야라는 우려감들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고 주는 사람도 좋고 그럼 받는 사람도 좋고 그렇게 되는 거네요. 주는 사람도 기업 실적이 이렇게 앞으로 나올 수 있어? 계속될 수 있을까라는 어떤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윈윈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과정 속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주가가 중장기적으로는 강세 흐름을 되찾게 되는 어떤 신호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공교롭게도 반도체 기업들이 한참 안 좋을 때만 출입을 해봤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 실감이 되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최근에 SK하이닉스의 주가가 다소 부진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많은 관심을 기울인 게 배당 문제가 아니었나 싶어요. 이거를 최태원 의장이 직접 언급을 하기도 했었고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SK하이닉스 주식 매입을 계기로 주가 200만 원 기준의 배당 수익률 2.5%까지 이렇게 배당금을 높이면은 그 다음에 미국의 중간 선거가 끝나고 나면 액면 분할을 나설 수 있다. 이런 약간 소설 같은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소설입니까? 현실 가능성도 있는 어떤 근본이 있는 그런 전망입니까? 가능성은 분명히 다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제로는 없으니까요. 이것도 근거가 있는 얘기는 아니고요. 다만 전혀 없냐?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선 삼성전자를 좀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는
이익을 계속 내왔던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명확한 배당 정책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배당 정책은 3개년 배당 정책을 기준으로 발표를 하게 되고요. 지금 배당 정책은 2024년부터 2026년 올해까지죠. 올해까지 실적을 기준으로 여기서 또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좀 말씀드려야겠는데 프리캐시 플로우라고 해서 기업들이 벌어들인 돈에서 투자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그러니까 일종의 현금 가용성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 금액의 50%를 주주환원 정책으로 활용한다는 게 삼성전자의 배당 정책입니다. 그러면 만일 잉여 현금 흐름이 1년에 한 100조다. 네. 그러면 50조 원 그렇네요. 이상을 50조 원 이상을 자사주 매입이나 또는 배당으로 합산해서 이제 그 주주들한테 돌려주겠다는 게 주주환원 정책, 삼성전자 정책인데 SK하이닉스는 그동안에 이렇게 많은 규모의 돈을 벌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맨날 뭐 중내산에 삼성전자와 같은 배당 정책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구체적인 배당 정책을. 근데 올해 기준으로 보게 됐을 때는 삼성전자의 그 앞에서 말씀드린 잉여 현금 흐름이 한 220조 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워낙 돈을 많이 벌어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배당과 자사주 매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주 환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 한 110조 원 정도가 되고요. 100조 원 이상. 한 반 정도를 배당을 하게 된다라면 55조 원 정도를 배당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우선주하고 보통주를 합쳐서 한 1,500에서 1,600조 정도가 되니까 주주 환원 기대 이익률은 거의 7% 이상이 된다라는 거고요. 배당 수익률은 한 3에서 4% 정도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높은. 그렇죠. 우리나라 치고는 굉장히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물론 삼성전자가 내년부터 배당 정책을 주주환원 정책을 어떻게 바꿀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연말에나 내년 초에나 이제 발표가 될 텐데, 근데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는 순이익 규모가 좀 적긴 하지만 거기에 필적하는 순이익 규모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잉여 현금 흐름을 좀 따져봐야 되긴 하겠지만 삼성전자가 만일 가정을 해서 50조 원에서 55조 원 정도를 배당을 할 수 있다면 SK하이닉스도 충분히 30조 원 가량은 배당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눈치도 많이 보일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금 SK하이닉스 시가총액 기준으로 이 정도의 배당 규모는 앞에서 근거 없이 얘기가 되고 있는 2.5%의 배당 수익률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네요.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그 액면 분할 쪽은 좀 다르긴 합니다. 왜냐하면 SK하이닉스의 지금 액면가가 좀 낮기 때문에 또 액면 분할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주가 레벨이 너무 높아서 이것도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고요. 한 가지 주목되는 사실은 SK하이닉스가 지난달에 미국 시장에 ADR을 상장을 시켰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이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보통 상장을 처음 한 회사는 쿼이어트 페리오드라고 그래갖고 특정 기간에는 주요 회사의 정책을 변경을 발표하지를 않아요. 이해했습니다. 근데 이 기간이 25일이고요, 보통. 25일이 끝나는 시점이 8월 4일입니다. 이번 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이 지났고 SK하이닉스가 지금부터는 주요 그 회사 재무 정책에 대한 변경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는 기간이라고 봐야겠죠. 이렇게 되면 SK하이닉스가 지금 상당히 많은 그 이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 이익을 주주한테 어떻게 돌려줄 것인가라는 정책을 지금부터 이제 발표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최근 뭐 근거 없이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그러니까 뭐 배당 수익률이 얼마고 그다음에 액면 분할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는 이유는 이 기간에 지금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좀 돌고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아주 터무니없는 생각은 아니라는 거네요. 분명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그리고 이런 정책을 발표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소집을 해야 되거든요. 아마 이사회 소집을 하게 돼서 이런 정책이 발표될 수 있는 기간에 진입했다. 들어서고 있다라는 부분이 시장에서 주목하는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대적인 주주 환원책이 나오면은 일단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SK하이닉스 주주 입장에서는 이런 정책이 첫 발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또 처음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주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워낙 이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높은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그렇죠. 미국 예. 하이닉스 ADR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액면가가 5,000원인데 더 쪼개면 500원.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거 살펴보죠. 최근에 코스피 시장이 약간 주춤하고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집중 포화를 받고 요즘엔 거래량도 많이 줄어들었다 맞습니다. 그러잖아요. 이 도박판이 어디로 갔나 봤더니 코스닥으로 간 것 같아요. 3거래일 연속으로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고 오늘도 한 2.7%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1위 ETF도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더라고요. 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순환매로 봐야 돼요? 아니면 지금 코스닥 올라서 800선인데 떨어질 만큼 떨어져갖고 약간 반등하는 이 정도로 봐야 돼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그 순환매 관점이겠죠. 그리고 이제 반등 정도로 일단 보여지고요. 네. 순환매가 나타나는 이유는 잘 알려졌다시피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도입이 되면서 시중 유동성이 너무 그쪽으로 쏠림. 다 빨아들였죠, 뭐. 네. 좀 급격히 좀 단기에 큰 변동성을 만들어냈고요. 이게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제한이 되다 보니까 쏠렸던 유동성이 반대로 이제 환류하는 과정에서 네.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어떤 주도주의 변화냐 그런 거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익 사이클 자체가 바뀐 부분이 없기 때문에 주도주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일단 자금 흐름의 어떤 환류 차원에서의 반등 정도가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하나는 코스피가 올해 급등했다가 지금 급락을 했는데 예. 연중 고점 기준으로는 지금 100% 이상 코스피가 올랐다가 지금은 떨어졌다고 그래도 연초 대비 50%가량의 지금 수익률을 그렇죠, 기록하고 있는 예, 거거든요. 코스닥은 지금 마이너스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1200까지 올랐다가 쭉 빠져버렸으니까요. 코스닥과 코스피의 수익률 격차가 상당히 컸고 네. 그리고 이게 수익률 격차를 극단적으로 만들어냈던 요인 중에 하나가 유동성 쏠림이기 때문에 이 환류하는 과정에서 수익률 격차가 다시 좁혀지는 과정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이런 차원은 조금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스닥 시장의 올해 수익률이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안 좋고 너무 벌어졌고 네. 심지어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 시장에서 코스피가 여전히 수익률 1위인데 수익률 꼴등은 코스닥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나라 시장에서 내란때 수준까지 떨어졌으니까. 한나라 시장에서 1등과 꼴등 지수를 다 같이 갖고 있는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좁혀줄 필요성이라기보다는 뭐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가격이 조금 어느 정도는 키 맞추기 과정 이런 네. 부분들은 추가적인 진행 과정이 조금 있을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결국엔 실적이 중요하겠죠. 맞습니다. 실적도? 예.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코스닥 시장 더 힘을 낼 수 있을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자 대세 시간 박석형 우리은행 WM 상품부 부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